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요즘 안 지나서나 온통 대통령 선거 얘기입니다. 국가 대사인 만큼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대선 석 달 뒤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역에서는 이 역시 중요한 일인데 너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방정치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들은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김하연 기자 나오셨는데요. 예. 김 기자 요즘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대선이 워낙 박빙양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선거운동 자체를 지방선거운동 자체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인데요. 보도자료를 단적으로 보더라도 예.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내가 대선 선대위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뭐 정책이라든지 지역에 관한 어떤 현안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사실 예비 후보 등록도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지사와 교육감 먼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통상의 이제 선거라면 도지사 후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좀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텐데 정당과 관계가 없는 교육감 후보들만 좀 모습을 보였고요. 도지사 후보는 한 명만 등록을 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한 지방 의원은 내 의정 활동이 선거하다가 끝나는 것 같다. 뭐 대선, 총선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좀 불만도 토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영심 의원 나오셨는데요. 네. 정치 일선에 계시는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4년 전에는 그래도 민평당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하셨고 정의당 여러 정당들이 같이 정책들을 내놓고 정당과 정책이 함께하는 선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선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잠잠하죠. 예. 정책을 발표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또 하나 그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에 기여하는 점을 민주당 도당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지금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책 발굴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있어도 발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경선 통과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잠잠한 그런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참여연대에서 김남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대선 이후로 미룬 거죠. 예, 그것을 보면 대선에 집중하자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예, 사실은 대거 복당, 탈당했던 사람들 또 해당 행위했던 사람들까지 대선에 올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후보자 검증에 들어가면 굉장한 혼란, 내부 갈등이 빠지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 박빙의 대선에서 내부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대선 이후로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고 그때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 이 세 가지가 3대 주요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하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불과 석 달여가 채 못 되다 보니까 대선의 지방선거가 완전히 묻혔습니다. 한마디로 거대 여야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정당들이 지금 대선에 올인하는 형국이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지방의회 입지자들이 또는 자치단체장 입지자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당의 제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어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야 이제 저희가 묻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지방 정치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 등록 이거 다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즉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지방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예. 바라봐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정치, 주민자치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중앙정치, 중앙땅, 수도권 중심의 이런 구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게 여실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 뭐 대선 국면에서 지금 대선 국면도 상당히 접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정당의 입장, 특히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뭐 당연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에 예. 일종의 헌법적 권리로 봤을 때는 그 활동의 자유, 자유권에 대한 침해, 또 직업 선택에 대한 침해 이런 헌법 침해적인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한 30년 정도까지의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쭉 비교해 보면 지금처럼 가까이 이 거대 선거가 맞닥뜨렸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도적인 상황이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에 입지를 하고 있는 여러 출마자들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하인 기자 뭐 현장에서 보면 입지자나 이런 분들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떤 반응들인가요? 그분들은? 입지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신인분들을 중심으로 알릴 기회가 너무나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 언론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인 것도 사실인데요. 보통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이제 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얼마나 좀 괜찮은 후보들을 추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그것 자체가 대선 후로 모두 미뤄졌기 때문에 대선 예. 후에 사실상 실제 후보 등록까지 뭐 2달 남짓 내에 정당의 공천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보 뭐 정책 검증이나 인물 검증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예. 지난 2월 1일에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까 이제 도지사 유력 후보는 또 등록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지사도 그렇지만 이제 시장 군수도 거의 등록을 안 했죠. 그 등록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이 좀 가능해지는데요. 명함 배부가 일부 제한된 장소를 빼고는 가능해지고 뭐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등 운동이 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그 예비 후보 등록하면 이제 저렇게 선거 운동을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저것마저 맡게 되면 조금 타격이 있겠어요. 신인들 뭐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전주시의 후보님들이 그 협약을 맺었는데 현수막도 걸지 않겠다. 사실 예.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해놓으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거의 일환으로 후보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수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걸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알리라고 하는데 실제 투표율이 가장 높으신 60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을 알릴 홍보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후보 검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지방 그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자체에 그 세 곳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님이 계십니다. 예. 물론 후보 검증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후보 검증을 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이런 후보님들도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출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후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제도의 도입이라는 게 사실은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예비 후보 등록 제도를 실시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선거 출마자들 본인 스스로한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따라서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해서 선거 출마자들 경우에 신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선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진이나 기성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그동안 쭉 알려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펴주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제도를 실시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신인 정치인들은 굉장히 데미지가 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깜깜이 선거가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뭐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고 출마자 입장에서도 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지방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지방의원의 경우는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어요. 네. 지금 6월에 치러질 선거. 이게 법정 시한도 넘었단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움직여서 홍보를 해야 될 장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깜깜이 선거가 지금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일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이미 중앙당이나 또 지역에 유력하신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조정을 좀 건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안 됐지만 예. 지금 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각각 두 개씩 해서 총 4개의 이제 그 선거 권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기초의회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해 12월 1일까지 법정 선거구 획정이 확정됐어야 되는데 이 대선 이슈에 함몰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 스스로의 자기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지난 12월 1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정개특위라고 하는 곳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만이 아니고 근데 매번 이렇게 법정 시한 6개월 전을 넘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꾸 지각하면 뭐 벌점을 줘야 되듯이 뭐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페널티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그 관련해서 뭐 최 의원님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광역의원 선거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논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릴 계획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사실은 지역구 획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도 보시지만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대결로 보여지고 발표되는 것들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고 뿔뿔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정치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고창이 한 석 줄고 전주가 한 석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농어촌의 대표성이 약화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서 이런 것들을 뭐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페널티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지방의원들의 선거구를 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논의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방 의원 선거의 경우는 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연되다 보면 실제로 검증의 문제, 시민들에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문제, 누가 누군지 분별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존의 투표의 경우도 지방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묻지마 투표의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폐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도지사, 교육감,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선거 중심으로 예.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묻지마 투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라든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예비 후보 등록 내지는 공천도 늦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릴 시간과 기회도 줄어드는 거고 더구나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발품을 팔아서 기존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전국에 발품을 팔아서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알린다 이거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이나 SNS 등 여러 가지 방안에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정치, 동네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조직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선거를 치러낼 비용 이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인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요새는 뭐 코로나 전국에서 온라인 선거운동들을 많이들 시도하고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노출도가 또 약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해당되는 선거구 관내에 10% 정도 해당하는 세대에 선거 홍보 책자들을 발송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정치를 어떤 정책으로 어떤 공약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들을 알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뭐 뒷전으로 밀린 지방선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상황과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의 변수, 뭐 판세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역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대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보시죠. 일단 대선에서 크게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의 대결 구도인데 과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느냐가 지역의 지방선거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거다.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민주당 내부에서 내가 가장 측근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를 모아가고 그 영향력, 그 기대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여당에서 못 가져갔기 때문에 현 여당에서 못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결집을 해야 된다. 민주당을 더 밀어주자라고 하는 것과 그 상황 안에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를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집 현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책임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권을 뺏긴 상황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것에 대해 지역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정치인의 물갈이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경우 수를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창출에 실패했을 경우, 또 정권 창출을 했을 경우, 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조금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 1월 말부터 2월 초 설 연휴 때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5군데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약 55%에서 65%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0% 내지 25% 정도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13.2%입니다. 근데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한 25%를 얻는다는 얘기는 2배를 얻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 높아진 2배 수치를 견인하는 유권자층이 과연 어딜 것인가라고 보면은 2030 세대의 그 견인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향후 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크고 특히나 우리 호남권,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변수 얘기하고 있는데 뭐 대선 이야기했고요. 또 2030 표심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2030의 표심은 기존의 어떤 전북의 민심과는 조금 다른 점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김하인 기자, 뭐 다른 변수는 또 어떻게 볼 수 이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그 피선거권이 18세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대 양당도 지금 청년 공천을 좀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저희 전주 MBC와의 대담에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첫 목표는 기초의원부터 당선시키는 것이다. 출마 연령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기초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도적 변화와 그리고 대선과 맞물린 양당의 어떤 혁신 차원 이런 것에 더불어서 지방의회 구성이 이번엔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5, 60대 위주의 지방의회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20, 30대가 상당히 그 정치인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김하영 기자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030 청년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여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대 인구가 655만 명, 그리고 30대 인구가 672만 명입니다. 전체로는 약간 26%로서 4분의 1이 넘는 유권자가 2030 세대거든요. 이건 이제 전국 단위고요.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지난달 기준으로 총 인구가 약 178만 5천여 명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 내의 2030 세대 인구수는 약 39만 명, 40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체 전라북도 인구 대비 22%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030 세대가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만이 아니고 지방선거 자체도 굉장히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그런 결과와 실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과거 선거 시절 대비 높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이번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는 그것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 의원님, 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의회 평균 연령이 55점 몇 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 나이하고 뭐 같습니다.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요, 좀 네. 연령대가 낮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생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도 지금 5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 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표대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역구 일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청년 정책을 더 많이 또 내고 여성분들이 더 많이 진출하셔서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선 이후에 물론 복당을 해서 지금도 민주당 일색이지만 앞으로도 더 민주당 일색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거는 누구나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가 민주당 일색이니까 경상도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일색일 거야 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보시면 50%가 민주당이고 그 밖에 의원들이 야당 의원이세요. 뭐 국민의힘이나 또 정의당, 무소속 이렇게 계시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83%가 민주당이시고 그 밖에 야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지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유독 전라북도는 이건 기울어진 운동당도 안 될 정도의 민주당 일색으로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선출을 해놓은 후보들이 일을 못하면 되게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그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 저희가 이제 이상직 의원 분 같은 국회의원을 배출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유권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한 번쯤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분에 대한 의심 가는 정황들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 정도 일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예. 하시거든요. 예.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가 만들면서 투표를 하시지 않나 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번 대선이 이렇게 박빙인 이유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 지금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내지 못한 정부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 교체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부족 하나마 그런 바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남만이 아니고 조금 좁혀서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이제 최 의원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은 민주당이 아닌 호남과 전라북도 내에 다른 제 정당에 그러면 과연 미래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희망은 조금씩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8세 선거권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2030 세대의 투표 성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의 지역 정치 그리고 지역 감정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꽉 묶여 있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그 편향보다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그 성향의 투표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 좀 마이너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정치 세력들의 재경쟁이기 때문에 농부가 밭을 탓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예, 네, 그 얘기 좀 맞는 조금 말씀입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뭐 최영심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경남 경북에 가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전북에. 그렇죠. 근데 아까 김남규 대표님께서는 대선에서 뭐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민주당 부도는 불변할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직도 그러니까 변화의 지점은 조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북의 현상으로 보면 민주당 내지는 기득권의 강화, 결집 현상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희망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이 2030 세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의 상승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기존 지역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 투표, 경상도,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적 투표, 또 그다음에 이념 투표, 진보냐 보수냐,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아니냐라는 등의 전략적 투표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2030 세대에서 이익 투표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변화가 이제까지 우리가 깨려고 했던 지역 감정, 뭐 이념의 대립, 갈등 이런 걸 다 전혀 다른 2030 세대들의 어떤 문화적 경향, 생각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밭을 뭐 이렇게 탓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이 기존의 어떤 세력에 대한 탓보다는 새로운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과감히 들고 나와서 이 밭을 얼마나 더 잘 일구느냐 이렇게 봐야지 기존에 결집되고 있는 현상에 반복되는 비판만으로는 지역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대학을 이제
타지로 가면서 한 30여 년 만에 이제 고향인 전주로 와가지고 또 김제나 부안 이게 제 연구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느낌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가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한편 기성 이 전라북도 정치권이 과연 우리가 선거 때마다 변화와 발전을 외치지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정치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한 어떤 불신과 비판의 어떤 감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변화일 테고 그 변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미진하다. 그래서 정말로 정치권, 특히나 이 지역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측면이 많은데 과연 그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어두운 상황이고 다만 미래의 희망은 역시나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라나는 청년 세대, 미래의 희망 세대가 곧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예. 것이고 지방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겠다. 알겠습니다. 옹 교수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에 와서 공약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역 정치권이 문제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어떤 공약을 스스로 만듭니까? 지역에서 불러주는 대로, 즉 도에서 발굴한 대선 공약 또는 각 후보 진영의 지역 사람들이 제공해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선 공약의 문제는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부의 문제이고 지역 정치권들이 새로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저는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알리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새만금, 군산 자동차 문제라든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 문제라든지 세계적 어떤 경제, 무역의 흐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공약화하고 그 흐름에 대한 토론, 대책을 만드는 게 지방선거라고 보는 건데 대선에 딱 막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 혼미한 그 전국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 후보조차도 없다는 게 현재 기득권 민주당 정치의 한계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예, 그 민주당 독점이 이제 6월에 뭐 계속 될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조금 있으셨어요. 여전히 뭐 강고하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2030 표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달라지는 민심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를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요. 적어도 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개 시장 군수 가운데 4개 시군이 무소속 단체장이 이제 뭐 당선이 됐고 당시로서는 민주당 독점의 구도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어떤 충격파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돌풍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소속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선거 때는 무소속이었지만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무소속이 지역에 있는가? 왜냐하면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이 또는 공천을 받아주지 않을 거, 입당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무소속으로 간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무소속이라고 하면 원리적으로 보면 독자 세력이 있어야 무소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복당 낙태를 보더라도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안 받아주니까 못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지역의 무소속 돌풍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무소속 후보들의 어떤 당선에 그것도 하나의 그 현상이잖아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제 무소속 돌풍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복당을 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원율 익산시장이 네. 복당을 했고 네. 남는 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고창, 임실, 임실, 고창, 예. 모주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인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세력이 확장될 가능성들은 극히 좀 희박하지 않느냐. 물론 후보 경쟁력에 따라서 양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김한 기자 얼마 전에 뭐 민주당 일괄복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선에 좀 열심히 해달라, 임해달라 이런 취지였을 텐데 그게 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일괄복당을 한 부분.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유력한 입지자들의 복당으로 인해서 좀 판도가 요동치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익산과 전주일 것 같은데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현직인 정원율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서고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자와 경쟁할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버리면서 민주당 경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전주시장 역시 그 김승수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고 계셨는데 인지도를 상당히 갖춘 임정혁 군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경선 자체가 굉장히 좀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시장 군수들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도지사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 송하진 지사 3선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 도지사가 3선 간 사례가 없어요. 2선까지 하고 다 후퇴를 했던지 이러는데 3선 출마, 그래서 3선 출마를 하느냐만에 관심이 좀 많았었죠. 근데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3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 문제는 저는 항상 누가 나오냐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도지사 선거에 쟁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입지자 중에 안호영, 김윤덕 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 뭐 후보 등록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고 대선에 올인해 있는 상태고 도대체 그 도지사 후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런 쟁점이 없어서 이걸 판세라고 해야 되나 쟁점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파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특히 그렇다고 그런데요. 하더라도 이미 뭐 정가에서는 출마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 좀 굉장히 좀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메시지를 굉장히 좀 많이 내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 입지자들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현대 정치는 이제 정당 정치고요. 정당의 최고 목적은 이제 정권을 잡는 것이고 또 선거 출마자들은 당선이 목표입니다. 결국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송하진 지사가 3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정책과 공약을 어느 정도 실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권자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몇 선을 출마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정책들을 도민 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지금까지 도정을 펼쳐오고 시정을 펼쳐오고 군정을 펼쳐왔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책임 정치의 본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의원님 뭐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한간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대선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이 지금 뭐 계속 다른 당 얘기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인적 쇄신 바람이 불 것이다. 뭐 도지사 선거 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론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대결이 좀 돼야 되고 지금 유력 후보들이 지금 3분 정도 그리고 있는 걸로 서너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뭘 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하신 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깨끗한 정치 그리고 중앙 정치와 소통이 잘 되는 것도 바라고 있지만
풀뿌리 정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도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지사님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송 지사님에 대한 찬반 여론도 많이 있지만 그 후보로 나오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통하기 전에 이미 중앙당에서 공천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이상직 의원이 여기에 출마하게끔 공천을 했던 중앙당을 저는 뭐라고 질타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소수 정당으로서 저희가 많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도 내놓고 희망을 줘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못한 점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전라북도의 굳은 이 민주당의 그 세력을 저희가 뛰어넘기는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정책과 깨끗한 정치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중앙당, 민주당 중앙당에서 공천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MBC에서도 기획보도를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잘못된 예. 우정 이해관계 활동, 충돌. 예, 이런 것들을 뭐 기획으로 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또 신입 이런 분들이 등장할 수 있게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도지사 선거에서 쟁점이나 이런 게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의 공천 제도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즉 공천만 받으면 끝인데라고 하는 거고 아까 웅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삼선만큼의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는데 그러면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8년간의 도정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 새로운 대안도 냈고 이러면서 지역을 위한 그게 정책이든 어떤 아젠다가 형성이 되는 건데 공천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왜? 기관당원 5, 일반 시민 5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정해버리니까 그 지역의 어떤 비전이니 정책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관당원만 모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역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 이것들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선의 판도가 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좀 줄 것인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의 구도가 뭐 그대로 이어지는 측면이 좀 크겠지만요.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도지사 후보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정권과의 어떤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득표율을 이제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민주당 경선 역시 국민의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이제 또 판이 또 바뀔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역시 도지사 선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교육감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한희 기자, 지금 뭐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졌던 교육감 선거가 뜨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다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비후보 등록을 다 마치고, 근데 좀 특이하게도 등록을 마친 후에 다 파란 잠바를 예. 입으시더라고요. 예. 등록을 다 마치고 이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상태입니다. 예, 뭐 그분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치고는 민주당 색깔인 파란 점퍼를 입는다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그랬었는데요. 아, 예,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김 대표님, 지금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사실상 굳어진 것 같아요. 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3파전으로 가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적인 공약, 정책 이런 게 이제 쭉 후보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 수업이 불가능하고 교육 주차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우리 전북 교육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조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좀 고답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수환 교육감 3선 동안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달리 어떤 효과가 이번 선거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하고 과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쟁점 내지는 이슈 정책이 있는가, 코로나에 가려지기도 했고 대선에 가려지기도 했어서 어떤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를 우리가 현 교육감에 대한 찬반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공과가 있겠지만 그 찬반이라기보다는 교육감 선거를 하는 이유, 그 본류가 무엇이냐. 전북 교육의 어떤 혁신과 변화, 바람직한 교육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지금 구도 자체는 마치 세대결하는 것처럼 지금 짜 있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육을 받은 교사나 교수들이 21세기 미래 세대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현 주소라고 보고요. 전북 교육감은 미래 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최적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이 선출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방향성이고 그게 선거에 초점이 돼야 되지 현 교육감에 대한 어떤 찬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 새몰이 하듯이 교육감 선거를 치러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오늘 지방선거 얘기해봤습니다. 대선이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오롯이 대선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만의 의미 또 지방선거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